진우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오늘 발표자는 김종성 역사학자인데 성균관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고 사학과, 역사학과 그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에 월간 말 동북아 그 전문 기자하고 그 중국 사회과학원 그 교환학자로 방문학자로 다녀오고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코 그 강사직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뭐 CBS 그다음에 EBS 불교방송 등에 출연해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오마이뉴스에서 역사 그 기사 중에는 조회수가 가장 많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임종국상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일제 침략 시점에 내포된 무서운 함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태풍이 불어오려고 하는지 약간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아주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그 과하게 소개해 주셔서 약간 마음이 약간 긴장이 됐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일제 침략 시점, 우리가 흔히 1905년도 을사늑약, 또 1907년도 군대 해산, 또 1910년 그 경술복치, 국권 침탈 이런 도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과연 그런 도식이 맞는지, 그리고 또 거기 어떤 함의가 들어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됐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이쪽에 일본 문이 보이고 또 저 왼쪽에 그 궁이 보입니다. 궁의 그 가락이 보이죠. 이게 경복궁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1894년도 7월 23일인가 양력으로 이날이 음력으로는 그 6월 21일이었거든요. 가보년 6월 21일인데 양력으로는 그 1894년도 7월 23일. 그날 이제 일본군이 이 궁에 들어가는 장면, 이 정정하는 장면인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보시면은 그 이모군란이 벌어진 해도 음력으로 아니 양력으로 1882년도 7월 23일이었고요. 그날 이제 고종 정권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또 12년 뒤 1894년도 7월 23일 같은 날 또 이번에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고종 정권이 또 무너졌고요. 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이 7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얘기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저기 7월 23일이 하여튼 그 한국 역사에서 이게 그 고종 정권이 무너지고 어떤 그 약간 좀 그런 그 복잡한 그런 또 함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간단하게 PPT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히 일제 침략 그러면 1905년도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그 다음에 1907년도 그 군대 해산, 이때가 경술년 아니죠. 1907년도 정민년이죠, 정민년.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도 국권 침탈 이렇게 세 도식으로 이해하는데요. 근데 이게 보시면 가만 보시면 약간 좀 이 안에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국력이 그 메이지 유신 이전만 해도요, 이 조선의 국력은 그 청나라 다음으로 조선이었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 국력이거든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그때는 이제 바뀌어가지고 국력이 이제 청나라, 일본, 조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은 되게 이게 아주 그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죠. 아주 되게 큰 나라였고 동아시아에서 한 2위권, 3위권 되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나라가 갑자기 그 외교권을 빼앗긴다. 이게 좀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이 외교는 이게 모든 국력을 다 반영해서 이 외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력이 뒤에 있으면 국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게 외교가 되는 건데 갑자기 이게 뭐 조그만 거 섬나라도 아니고 큰 나라가 이게 그 조선만한 큰 나라가 갑자기 외교권을 빼앗기고 군대를 또 해산당하고 또 이제 그 국권 침탈당하고 이게 약간 좀 어디가 좀 그 이상한
이상합니다, 이게. 만약에 작은 섬나라였다면은 그냥 강한 나라 가가지고 외교권 뺏을 수 있겠지만은 조선만큼 이런 그 큰 나라가 갑자기 외교권 빼앗긴다. 이게 어딘가 좀 이게 말이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100년간 그 도식에 익숙해 왔습니다. 조선이 먼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빼앗기고 이게 보시면 역사적인 패턴을 보시면요. 군대를 빼앗기고 외교권 빼앗기지 군대가 멀쩡히 있는데 외교권부터 빼앗기고 군대 뺏기는 건 이게 어딘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제 바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을사늑약 그다음에 군대 해산 그다음에 국권 침탈 이 도시 간에 어딘가 그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딘가 그 사실과 맞지 않고 또 그 안에 또 함정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본이 그 근대화 시작한 이후로 그러니까 근대화라는 게 뭐 서양화죠. 서양화. 이 탈아 입구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 구라파로 들어가는 이 탈아 입구하는 이 시기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어떤 정책을 펴왔는가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다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이 메이지 유신 한 해가 연도가 1868년도였죠. 저기 그 고종 그 대원군이 섭정하던 그 시기. 근데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한 일본이 이제 그래서 정권 이제 그 천황 중심화 그러니까 일왕 중심화에 이제 그 무사들이 하급 무사들이 이 정권을 잡은 이 시기 이후로 일본이 동아시아 해안권을 막 강타합니다. 보시면 이제 일본이 1874년도 이때 이제 메이지 유신 6년 뒤였죠. 이때 이제 이 대만을 침공합니다. 그 당시 청나라령 대만 침공하고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한테 상당한 또 굴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1879년도에 일본이 이제 오키나와 그 당시는 그 유구 왕국이었죠. 그 당시는 그 독립된 국가인데 유구 왕국으로 또 이 점령을 하고 해가지고 보시면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이 1878 메이지 유신 그 직후에 동아시아 해안권들을 아주 그 공략을 합니다. 그 대만, 오키나와 또 조선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그 대만 침공한 그 이듬해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강화도 사건. 그래서 이제 운영호가 와가지고 강화도에서 도발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이 또 체결이 되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하여튼 메이지 유신이 벌어진 그 직후에 그러니까 1870년대 일본이 동아시아 해안권들을 막 그 집중 강탈을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 대만은 그 청일전쟁 벌어진 그 이듬해 1895년도에 그 이제 청나라가 포기해가지고 일본으로 할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유구는 이제 그 바로 그 1879년도에 그 합병 강점이 됐죠. 병합이 됐는데 근데 조선만큼은 약간 예외적이었습니다. 조선은 이제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그 일본이 1879년도에 이 유구를 합병하니까요. 청나라가 거기에 대응합니다. 그 당시 청나라 실권자가 서태후하고 이용장이잖아요. 그 리흥장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용장이 일본이 그 유구를 합병하는 걸 보고 그 대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면요. 분명히 일본의 다음 표적은 그 조선이다 해가지고 조선이 만약에 점령되면은 우리 청나라도 위험하니까 우리가 먼저 그 선수를 치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 1879년도에 청나라가 그 정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신조선 정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 전통적인 그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꾸게 되는데 그래서 왜 그 왜 신자를 붙이냐면요. 그 전만 해도 이제 청나라와 조선 관계는 이게 황제국과 속국이지만 거의 큰 형식이고 거의 이게 그 자주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제 이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에 깊이 개입은 하지 않고 했는데 근데 이용장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구 왕국이 합병되는 걸 보고 조선을 그 지켜야겠다는 판단하에 어떻게 하냐면요. 앞으로는 우리가 조선의 내정 외교에 간섭을 하자.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정책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막바로 간섭하기 힘드니까 조선을 그 유혹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조선한테 이 청나라가 서양 열강과의 그 수교를 그 우리가 중재해주겠다 그렇게 제안해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 1882년도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조미 수호조 해가지고 한미 수호 통상조약.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바로 이용장이 그 신조선 정책을 편 이래로 청나라의 중재하에 조선이 처음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 독일 막 이렇게 다 수교를 막 합니다. 갑자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청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대만 침공하고 오키나와
병합하고 이제 조선에 접근하는 그 상황에서 청나라가 개입해가지고 청나라가 막 조선에다가 서양 열강을 막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서양 열강 이제 그 청나라는 그겁니다. 자기네 단독으로 이 러시아의 남하나 일본의 이 침략 이걸 막기 힘드니까 이 서양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조선을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또 거기에 같이 동조한 게 고종 임금이 또 동조해가지고 이제 이게 또 그게 이게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가 결합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1880년도 한 10월 달쯤에 고종이 그 조선 책략이라고 그게 청나라의 외교관이죠. 그 도쿄에 있던 청나라 참사관 그 황준원 그 황준신 그 사람이 이제 그 쓴 논문이 그거거든요. 그 조선 책략 그 책략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조선이 이 자주를 지키려면은 그래서 이제 러시아 이제 그럼 이제 미국과 연대하고 하든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서양을 끌어들이라. 그러니까 일본도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이라 이런 전략을 이제 청나라가 제의했는데 그걸 이제 고종이 또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청나라의 그 간섭이 이제 청나라의 개입이 고도화되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벌어진 사건이 돌발된 사건이 이모군란이 있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있었던 그해 이제 그 이모군란이 벌어져가지고 약 한 달간 그때가 이제 1882년도 7월 23일부터 이제 한 달간 이 한양에서 이제 한양의 시민 한마디로 이제 이게 민중들이 한마디로 이제 그 한 달은 그 거의 뭐 고종이 왕권을 잃고 민중들이 이제 이 주도하던 그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대원군 앞에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이렇게 조선의 외교에 간섭하던 그 와중에 갑자기 이몽곤란이 벌어지니까 청나라가 고종의 요청하에 급격히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위안스카이 원색의 그 내정 간섭이 이제 그 이후에 시작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청나라가 그 진수당이라고 청나라 이제 그 조선 주재관은 진수당 파견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직후에 바꿔가지고 그 후에 바꿔가지고 이 위안스카이 원세계를 이제 조선에 보내가지고 이게 간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1882년부터 12년간 조선 청나라 관계에서 아주 되게 특이하게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가 이렇게 간섭하니까 일본이 조선을 그 기간 동안 어쩔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청나라가 와가지고 간섭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간만큼은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오키나와 강점에 이어서 조선 강점에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 청나라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제 이모군란의 계기로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한 12년간 내정 간섭을 한 거 그게 이제 약간 변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던 차에 벌어진 게 바로 동학혁명이었죠. 1894년도 동학혁명 벌어지니까 이 동학이 벌어지니까 고종이 이게 자체적으로 진압을 못하니까 고종이 이제 청나라 군대를 이제 끌어들이고 근데 처음에 고종이 이제 그 전주성을 빼앗긴 뒤부터 동학군한테 빼앗긴 뒤부터 이제 이 청나라에다가 이 파병을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청나라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일본도 또 같이 동달아 들어왔죠. 근데 보시면은 그 해에 보시면은요, 그때가 이제 1894년도죠. 아까 처음에 그림 보신 그 해에 보시면 그 해인데요. 청나라가 파병 준비하니까 일본도 덩달아 파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침략이죠. 청나라는 이제 고종의 요청 하에 들어오는 건데 일본은 그냥 단독으로 자국민 보호 또 청나라하고 이제 맺은 조약이 있었거든요. 향후 조선에서 분쟁이 벌어지면은 청나라 단독으로 이제 개입하지 않고 청일 양국이 합의하에 이제 개입한다. 합의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합의하에 근데 그거는 이제 조선하고는 관계 없는 합의였던 거죠. 청나라하고 일본의 합의였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냥 서해안 아산 인천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메가도 인천 상륙보다도 그해 이제 일본군의 인천 상륙이 우리 운명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동학군이 이제 이 전주를 점령했다가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 보고 전봉준이 전주성을 비워주잖아요. 그래서 비워준 목적이 이제 일본의 군대 동원 이 명분을 없애서 이제 철수하게 하려고 동학군이 이제 기껏 점령했던 성을 비워줬거든요. 했는데 일본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밀고 들어온 그렇게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조선 정부에서는 일본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군대 빼라고 하고 또 청나라도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 보고 청나라도 또 이제 입장 바꿉니다. 우리도 나왔으니까 같이 그 청일 공동으로 우리가 그 철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지금 일본이 막 들어온 그 순간부터 청나라하고 또 조선하고 또 동학군이 다 그냥 이게 그 상황을 그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일본만 단독으로 그냥 이 상황을 이게 전면 국면으로 몰고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그게 침략이죠. 그래서 그 침략의 결과로 이제 1894년도 7월 23일 그때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고종 신병을 이제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뭐 유명한 그 소위 말하는 갑오 개혁 또 소위 말하는 그 갑오 경장 그런 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과거에 보시면 막 갑오 경장은 되게 좋게 그 평하는데 사실 그게 좋게 평할 게 없는 게 사실 그게 좋게 평한다는 게 이게 좀 그 모순인 게 일본이 그 경복궁 점령한 그 상태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네 이제 일본에 유리한 식의 그런 그 조치를 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 했냐 뭐 갑오 개혁이니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친일적인 그런 그 역사관의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그때부터 고종이 이 그 신병 제압당한 그 시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조선의 뭐 소위 말하는 그 개혁들 뭐 과거제 폐지하고 또 이제 또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뭐 근데 과부 제가 금지하던 것도 그때 없어지고 막 이런 뭐 좋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경복궁 점령한 이후로 그 일본이 그 군대를 그냥 저기 한양에 둔 상태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이 조선을 그 다 이 제도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침략인 거죠. 그때부터 그 조선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왔었고 또 그게 침략인데 근데 보시면 이제 엉뚱하게 그 11년 뒤에 있었던 그 을사늑약 그거를 이제 일제의 그 본격적 침략의 그 출발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그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이 그러면 왜 그 경복궁 점령을 부각을 시키지 않았는가? 그건 이따 뒤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고종이 이제 판단합니다. 이게 자신의 경복궁에 이렇게 유폐가 돼가지고 막 그 일본의 이런 간섭을 받으니까 고종이 이제 그 당시 생각한 게 러시아를 끌어들이자 이제 그런 전략하에 이제 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고종이 한번 또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 미국하고 수교 맺은 그 2년 뒤에 그러니까 그때가 1884년도 7월달이었습니다. 그때 고종이 비밀 작전해가지고 김옥균하고 뭐 김관선 이런 비밀리에 파견해가지고 러시아하고 그 수교를 맺거든요. 이게 거의 이게 아주 그 당시 세계적인 이게 톱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이 영국과 러시아가 세계 공동 최강이었고 거의 보시면 모든 서방 국가들이 다 러시아의 남하를 다 이렇게 막으려고 다 그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바르칸반도 또 이 중앙아시아 또 동북아 해가지고 이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막 다 지금 다 방어를 하는데 그 와중에 뜻밖에도 그냥 그 조선의 왕이 비밀리에 김옥균, 김관선 이렇게 보내가지고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수교를 맺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거기에 놀라가지고 영국이 이제 놀라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거문도를 영국군이 점령을 했거든요. 한 3년간. 그래서 되게 아주 큰 아주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청나라가 이제 이 위안스카이가 고종을 폐위시키려고 하다가 또 실패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과거에 고종이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1884년도에 이제 소련이 이제 러시아 끌어들이는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이 경복궁에 갇힌 이 고종이 또 한 번 그때의 일을 이제 다시 상기시킨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당시 이 경복궁 점령된 직후에 이제 일본이 이 조선 이제 왕명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합법성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청나라하고 전쟁 벌이고 그리고 또 청나라 꺾은 다음에 이제 이 동학군을 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진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고종이 무서워서 이제 긴장감이 이제 더해가니까 이제 러시아에 기울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경고용으로 벌인 일이 바로 그거였죠. 그 이듬해 그 을미사변 이 명성황후 시해한 거. 근데 보시면은 흔히 뭐 명성황후가 뭐 국정을 주도해서 죽인 게 아니었고요. 근데 물론 명성황후가 되게 막 이제 똑똑하고 막 총명한 건 그런 게 있었어도 근데 굳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는 그겁니다.
고종을 죽이면 이게 사건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경고용으로 이 조선의 왕후를 예, 죽인 거였고요. 어민의 실권자는 그 당시 고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경복궁 점령 이후로 일본에 강해지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고종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고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일본이 이제 을미사변 벌이게 되죠. 그때가 이제 1895년 양력 10월 8일 이때 이제 명성황후 시해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고종한테 겁을 주려고 이 명성황후 시해했는데 오히려 그게 고종한테 너무 큰 충격 공포심이 되니까 고종이 아예 궁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그래서 1896년 2월에 벌어진 게 그 사건이죠. 1896년 2월 11일 벌어진 게 예, 고종의 그 악관 파천, 이 경복궁에서 지금의 정동에 있는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고종이 새벽에 피신해가지고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또 이제 이 한마디로 이제 이 러시아가 이 조선 왕명을 빌려가지고 조선에 그 간섭하게끔 그렇게 이제 해줘가지고 이게 상황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종이 악관 파천을 하니까 이것도 일본의 계획에 또 이게 중대한 차질을 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오키나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조선 점령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청나라가 끼어들어가지고 한 12년간 시간이 또 일본이 볼 때는 지연됐거든요. 근데 이때 또 이제 이 고종이 러시아 그 악관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러시아 쪽에 러시아 군대에 지원 받으니까 또 일본의 계획이 또 약간 이제 지연돼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가 한 2년간 갑니다. 2년. 그러니까 그 악관 파천 이후로 일본과 러시아가 그해 두 건의 비밀 협약을 맺거든요. 앞으로는 그 조선 문제에 그 러일이 공동으로 그 개입을 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가 2년간 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고종이 또 자신감 생겨가지고 이제 벌인 일이 1897년 10월 12일 날 이제 그 대한제국 선포. 사실 그때 제국을 선포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닌데 고종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러일이 세력 규정이 벌어져가지고 어느 한쪽도 이제 그 크게 간섭하기 힘드니까 그 와중에 이제 고종이 그렇게 제국을 선포하게 됐는데, 근데 그게 또 그거였습니다. 근데 고종의 이 대한제국 선포는 이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러일의 그 세력 균형 하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 균형이 깨지면은 이 고종도 더 이상 그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데, 근데 어떤 일이 그 균형을 깨게 됐냐면요. 그 1897년 11월 달에 이 독일이 갑자기 산동반도로 또 침공합니다. 산동반도에 그 교주만이라고 있죠. 산동반도 이 귀퉁이의 교주만이라고, 예. 거기에 또 침공해가지고 목적은 뭐냐면 산동반도를 독일이 점령해가지고 이 유동반도, 그 랴동반도 건너편에 있는 거기 이제 이 러시아가 그쪽으로 이 남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악관 파천 이후로 조선에서 러시아의 힘이 커지니까 독일이 러시아의 남하를 더 막기 위해서 이제 그 산동반도에 거기 또 진을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상황이 조선에 신경 쓰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요동반도 그 뭐 유명하죠. 뭐 리순 달인이 있는 그 예, 반도죠. 그 여순 대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러시아가 그 요동반도하고 이 만주를 그 지키는 목적으로 조선에서 발을 뗍니다. 그래서 악관 파천 이후로 조선을 뭐 도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간섭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러시아가 이 산동반도로 이제 독일이 간 거 보고 이제 이 조선 문제에서 발을 떼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 독일이 산동반도에 들어가가지고 생긴 게 또 이제 유명한 그 칭따오 맥주라고 독일의 그 산동반도 점령이 이 이제 중국에서 칭따오 맥주, 칭따오 피주 이렇게 또 유명해지는 또 그런 계기로도 또 됐었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악관 파천 이후에 러일 세력 균형이 깨진 게 1898년 그 4월 달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 러일이 그 또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뭐냐면 이제 러시아는 그 만주에 치중하고 일본은 그 조선에 치중하고, 우리 보시면 가스라페포트 미락 때 보시면 뭐 그랬죠.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 그런 식으로 1898년에도 그래서 1898년에도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만주, 그 다음에 일본은 그 조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좀 범위를 정하자, 서로 영역을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또 발을 빼게 되고요. 이렇게 러시아가 발을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이 벌인 게 이제
바로 1904년도 러일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미 청나라를 이미 꺾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러시아가 조선에서 이제 그 철수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1898년에 이제 러시아가 발을 뺀 걸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이 준비해가지고 1904년 때 러일 전쟁 벌이고 여기서 이제 승리해가지고 이제 이 엿에 몰아가지고 그다음에 1905년도 1905년도 이 을사늑약 맺고 이제 외교권 뺏기게 된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이 을사늑약을 하는 게 가능했던 거는 바로 1894년도에 그 경복궁 점령 이걸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조선의 어떤 그 군사력을 이제 그 한마디로 타격을 가하고 또 이 그에 들어가가지고 이 동학군 다 진압한 거.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은 1894년도에 가장 강력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이게 정부군이 아니라 그 민간의 동학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그 혁명 역량 이걸 다 이제 일본이 분쇄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일본이 실질적으로 조선을 제압한 애는 이게 이제 경복궁 점령한 1894년도 7월 23일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러시아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청나라 꺾고 러시아 꺾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꺾은 다음에 이 외교권 뺏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해산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저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식적으로 1894년도에 일본이 침략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일본도 그렇게 그만큼은 일본도 쉽게 주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도 자기들이 그 1905년도 을사늑약 때 한국에 이제 외교권 그 확보했다 그러지 절대로 일본도 1894년도에 그 경복궁 점령에 가서 조선을 제압했다. 자기네가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자랑할 만한 건데도 일본이 그거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우리나라 국가 보훈부도 마찬가지다. 이 국가 보훈부도 보시면 그 경복궁 점령이 이게 일본의 침략이라면은 그때부터 일본에 맞선 건 다 독립운동가가 다 돼야만 되거든요. 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이치에 맞는 거죠. 그 일본의 침략이 시작된 1894년도 이때부터 일본이 항거한 게 이게 독립유공자의 그 조건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절대로 이제 이 국가보훈부가 절대로 이제 동학하고 동학 그 1894년도에 항인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국가보훈부에서 유공자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황후 시해 때 의병한 거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그 국가보훈부가 이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재 이 국가보훈부 입장도 일본하고 이렇게 그 교류를 같이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왜 굳이 보시면은 기왕이면은 외교권 뺏어서 점령했다 보다도 전쟁에서 점령했다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자기네 이 구급파들한테는 더 이게 더 긍지를 가지만한 게 될 수 있는데 일본이 굳이 왜 그런 그걸 숨기느냐 왜 그걸 일본 역사학계가 그걸 인정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그걸 부각시키지 않는가 그 이유로 이제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게 1875년 강화도 사건 이후로 일본이 한국과 내전, 그러니까 이제 을사늑약 이전까지 그러니까 1905년도 을사늑약 이전까지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맺은 이 중요한 조약들 한 4가지만 지금 본 건데, 그 보시면 이제 그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진출하는 목적은 어떤 전쟁이나 정복이 아니라 어떤 그 한국의 평화 또 한국의 주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일본이 항상 그걸 아주 되게 유별나게 되게 강조했습니다. 저 보시면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 그 강화도 조약 있죠. 보시면 그렇게 있습니다. 그 1조에 보시면은 서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권리 침해하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거는 그거죠. 한일 공수동맹 이게 이제 그 경복궁 점령한 그 직후에 체결된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양국이 공동 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조선 문제를 일본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일본과 조선이 함께 공동으로 처리하자, 공동으로 그 제사하자, 처리하자.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조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보시면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청나라와 맺은 그 강화 조약 있죠. 시모노세키 조약, 또 뭐 하관 조약, 마관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 보시면은 일본이 청나라한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이겁니다. 일본이 딴 거 요구한 게 아니라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라는 걸 청나라가 인정을 하라. 일본은 그걸 가장 먼저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조에 그 조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그 한일 의정서인데 이거는 러일 전쟁 벌어진 그 시기 때 일본이 내준 건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항구 분력의 친교,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수교, 우방, 우호, 그다음에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근데 보시면은 이 한일 의정서 그거거든요. 이게 1904년도 2월 23일에 체결된 건데요. 그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 유사시에 그 일본군이 한국에 그 기지 갖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그 목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윤 정권이 한동안 처음에 얘기했었죠.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관철을 시킨 조약인데, 그래서 비상시에 일본이 조선 곳곳에다가 이제 군사기지 두게 하는 거.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명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항구 분력의 침교, 또 동양의 평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본이 처음부터 이 강화도 사건 이후로 계속 보시면요. 이렇게 동양 평화, 또 조선의 자주, 이걸 명분으로 이제 이게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고 또 때로는 침공, 또 때로는 간섭을 해왔는데, 그래서 일본이 왜 굳이 이렇게 했냐면은 그 당시 일본이 아무리 그 당시 근대화를 추진하고 해도 일본 단독으로는 이게 조선을 빼앗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청나라, 러시아가 있고 또 영국과 영국도 다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일본 단독으로 이렇게 함부로 조선을 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하려는요. 그래서 조선의 국력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면도 있지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 국제관계, 국제 질서가 이렇게 일본의 침략이 우호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런 국제 여론을 무마할 목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안중근 선생이 감옥에서 쓴 글이 있죠. 미완의 원고인데 동양 평화론 거기 보시면 그랬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그 당시 일본 왕한테 일왕이죠. 일본 다이쇼죠. 그때 다이쇼였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본이 말하는 동양 평화를 믿었다. 근데 보니까 일본 말이 거짓이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절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현혹이 됐을 정도로 일본의 동양 평화론이 되게 이제 좀 많이 확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이제 조선 침략하는 그 시점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동양 평화 외치고 조선의 주권 외치고 하는 그런 일본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1894년도 7월 23일에 경복궁 점령에서 조선을 제압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점령한 결정적인 계기가 경복궁 점령이라고 하면 이거 이제 한마디로 일본의 일본이 침략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침략이 인정된다면은 이 모든 게 다 그냥 빈말이 되는 거죠. 동양 평화니 예인이 또 공동 재산이 항구 분력의 평화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리고 또 1910년도 강점한 이후에도 일본은 계속 그걸 강조한 거죠. 조선이 이제 우리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한 거는 조선과의 어떤 합의하에 이렇게 됐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강점 이후에는 이제 조선 지배를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또 특히 강조했고, 그래서 대한제국 멸망 전에는 이 국제 여론 어떤 반발 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경복궁 점령이라는 사건을 감춰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강점 이후에는 이제 조선 민중들의 어떤 이 반항을 이 저항을 누를 목적으로 또 이제 경복궁 점령의 의의를 또 숨겨야 됐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제 강점기 때 신문들을 보면은요, 계속 이제 그때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 1894년도에 청인전쟁 벌어질 때 일본군이 조선에 점령한 게 아니라 출병을 했다. 계속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쓴 표현이죠. 경복궁 점령할 때 그때 군사 행동을 조선 출병 이렇게 씁니다. 일본. 보시면 이제 1874년도 대만 침공도 일본은 그냥 대만 출병 이렇게 하고, 절대 그냥 침공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 거고. 근데 유감스러운 거는 현재 우리나라 역사계까지도 지금
그 표현을 똑같이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대만 출병, 그다음에 조선 출병 이렇게 이제 절대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도 그 청일전쟁 시기 때 일본군이 그 우리한테 그 침공을 해왔다 그런 말을 절대 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왜 그 일본과 한국의 역사학계가 을사늑약 이후를 강조하고 을사늑약 때부터 이제 일본 침략이 본격화된 것처럼 강조하느냐, 바로 거기에는 이제 바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 사건 이래로 이 한국에 대한 이 침략을 숨기고 어떤 그 동양 평화 명분으로 그 한국에 그 침략해 오던 그런 일본의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침략 과정을 이제 그 은폐할 목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강점된 후에는 이제 조선 민중들의 어떤 그 저항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제 또 그렇게 그 전쟁에 의한 침략 또 군사행동에 의한 침략 이런 걸 이제 되게 감추는 쪽으로 일본이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학계에 영향을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동학혁명, 이 동학도 보시면 우리가 크게 배웠잖아요. 동학은 그 반외세 반봉건이라고. 이 동학이 반외세 반봉건을 인정한다면 이 동학을 이게 동학이 말하는 반외세는 그거였잖아요. 저기 그 당시 그 반일 그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 저항인데, 그래서 동학을 반외세 운동으로 인정하면서도 현재 우리나라 이 국가보훈부에서 동학 운동을 이 독립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다분히 이렇게 그 일본이 그 강화도 조약 이래로 이렇게 그 유포한 그런 명분, 그런 그 허위 명분, 거기에 약간 좀 이게 많이 좀 좌우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지금 우리 그 윤 정권에서도 그렇고 일본 기시다 정권도 그렇고요. 내년 2025년도에 한일 간의 그런 뭐 한일 관계를 서로 이제 뭐 이거 격상시키겠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격상시킨 그런 이제 결과로 뭐 그 나루히토 일왕의 그 방안을 성사시키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이게 한일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재정립을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과거에 일본이 그 침략해왔다는 거, 그래서 일제 침략한 이게 그 이미 그 을사늑약 이전부터 이렇게 일본이 침략을 해왔다는 거, 침략한 그런 기록이 있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한국에 그 들어왔다는 거, 이런 거 하나 이게 오랫동안 이게 감춰지는 사실인데 이걸 이제 좀 부각시켜가지고 이거를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보다 일제 침략 개시가 한 15년 앞당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죠? 11년.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나 정부에서 속인 거네. 아무튼 개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 요게 이제 그 유튜브 메인 마이크고 이게 지금 줌 마이크거든요. 나와서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따 우리 고모님 오늘 건강하시니까 이따가 마지막 인사해 주시고요. 질문. 예. 우리 강남구 기자님. 자기소개 하고요. 우리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법독립군 강남구입니다. 네. 사법 독립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독립도 더 중요한데, 내가 잠깐 얘기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군사 이익국이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 일본한테 이렇게 그 강점이 됐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조금 설명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이익국인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가까웠던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항상 우리나라가 앞서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이제 역전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강한 조선 팔도를 그 병력이 경복궁 침공 이후로 너무나 쉽게 무너진 것 같은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안드레 군덕 프랑크라고 이 경제사 분야의 학자가 있거든요. 저기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리오리엔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리오리엔트라고요. 그래서 그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요. 1545년부터 1800년까지 그 당시는 이 세계 그 통용화폐가 이게 공용화폐가 은이었습니다. 이제 근본위는 이제 그 후에 된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그 1545년부터 1800년까지 세계 은 유통량을 보면은요. 세계 은의 한 44%가 중국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그 기간 동안에 세계 이 무역 흑자를 다 흡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럽이 강해진 거는 아편 전쟁 이후로 유럽이 중국을 제압한 뒤에 유럽이 이제 그 군사력으로 강해진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유럽이 자신들은 이제 이 세계 지도에서 유럽이라는 명칭이 나온 거는 이제 19세기 후반에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유럽인들이 세계 역사를 이제 자기네 관점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사는 이게 19세기 후반에 유럽인들이 중국을 꺾고 자신감 가진 상태에서 이제 쓴 거였고, 아니 어떻게 역사가 우리가 보면 뭐 그리스 로마가 우리 역사에 이게 보시면 이 서양 역사는 다 그리스 로마 위주로 다 이게 역사가 전개되는데 사실 그거 우리 역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역사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세계사로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청나라가 그러니까 1545년이면 이제 명나라 후기죠. 이 명 말부터 이 청나라 때까지 이 청나라가 이 세계 최대 무역 강대국이었다는 얘기는요. 청나라하고 가장 핵심 무역 상대방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이 명나라, 청나라인데 그 명나라, 청나라가 가장 무역적으로 가장 긴밀하게 또 가장 우대한 나라가 또 조선이고. 그러면 이거는 벌써 그것만 해도 이게 조선의 이 지위가 이게 충분히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이제 가려진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18세기부터 해가지고 이 청나라하고 조선의 그 위정자들이 서양을 되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무시하는 게 몰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무시할 만해서 무시한 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무역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또 그런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뭐 서양하고 무역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가니까 세계 무역 흑자의 절반 가까이를 다 흡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청나라하고 우리 조선이 거의 되게 이제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우대하는 나라가 한국이었고, 또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 메이지 유신 이전만 해도 동아시아에서 조선만큼의 지위 가진 나라가 없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중국, 조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뭐 오키나와, 대만 뭐 이런 나라도 있는데, 또 그리고 이 명나라 초반에 보시면요, 이 대명회전이라고 이 명나라 이게 행정법전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명나라가 세계 국가들하고 무역하는 횟수가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무역을 자주 하면은 그게 그 상대방의 강대국이거든요. 왜 강대국이냐면 이제 그 당시 명나라 무역은 이게 이 적자 무역이에요. 왜냐면 왜 적자냐면 이제 이 강대국의 이 지위를 명나라가 무역 적자로 이제 강대국 지위를 유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명나라가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는 명나라한테 그래서 흑자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흑자 가져가는 대신에 이제 명나라의 패권을 또 인정하고 또 명나라 이제 어떤 이 질서에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보시면은 이 대명회전에 보면은요, 이 유구가 2년에 한 번씩 명나라 무역하고, 무역 횟수가 유구 왕국이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섬나, 그러니까 지금의 태국이죠. 태국이 3년에 한 번, 또 안남, 베트남이죠. 안남이 3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일본은 10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명나라 굳이 적자 봐주면서까지 무역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그리고 섬나, 태국보다 못했던 거죠. 근데 보시면은 조선은 근데 조선 빼고 제일 많은 나라가 이게 유구거든요. 2년에 한 번. 근데 조선은 해마다 3번 했습니다. 해마다 3번.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해마다 3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선의 지위를 되게 이제 중국이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북경 정권이 볼 때는요, 북경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강력한 국가가 바로 이제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되게 이제 무역적으로 되게 이제 조선을 우대했었고, 그래서 그런 아까 제가 조선이 전 근대 시기 때 2위였다는 거는 이제 동아시아 2위였다는 건 이제 그런 의미로 2위였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역으로 보나 또 그래서 보시면은
그 18세기만 해도요, 19세기 초반만 해도 일본이 중국하고 단독으로 이 무역 못 해가지고 일본이 중국, 한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해야만 됐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이 지위가 그냥 이 청나라 다음으로 예, 한국의 예, 조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바뀌게 되느냐 이제 예, 그 말씀 드리면요. 조선과 일본의 국력이 바뀐 시점은 대략 한 19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이 정조 때였는데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이제 그 당시 해마다가 아니라 이제 조선에서 그 통신사가 가잖아요. 그 일본에 가면요. 한 번은 이제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그 정리한 건데요.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면은 가끔은 일본의 그 연간 쌀 수확량의 10%가 다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이 이 조선에 사실은 되게 이제 그 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명나라, 청나라 그 있던 그 시기에 그 조선을 되게 필요로 했던 건데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통신사를 못 오게 한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거기 이 조선의 통신사를 이 교토에 그 저기 일본 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에도 도쿄에는 되게 그 막부 정권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조선의 그 이 통신사가 그 교토라든가 또 에도까지 가는 동안에 각 지방마다 다 그냥 그 선물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선물을 주면은 이제 담대도 하지만은 그래서 그 선물의 양이 이제 거의 일본 연간 쌀 수확량의 곡물 수확량의 10%가 될 정도로 되게 이제 컸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조선을 우대했다는 건데 근데 일본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게 일본이 1811년도입니다. 이게 정조가 죽고 11년 뒤에 순조가 왕이었을 텐데요. 이 1811년도 이때는 그러니까 1811년 이때는 이제 일본이 이 통신사를 본토에 못 들어오게 하고요. 이 대마도까지만 왔다 가게 하든 대마도까지만 왔다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역지빅렬하거든요. 역지빅렬. 지역을 바꿔가지고 이 선물 증정한다고 해서 역지빅렬하고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게 더 이상 그 조선 사신한테 우리가 돈을 쓸 필요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8세기 후반에 보면 일본 막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조선한테 경제가 밀릴 것 없는데 이런 분위기 나왔고요. 근데 그래서 조선의 경제가 밀린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였습니다. 저기 16세기 이후로 전 세계가 다 이제 바닷길이 열리고 해양이 중요시되는 이 상황인데 청나라하고 이 조선은 이제 그 해양의 시대 때 이 해양 개척을 이제 등한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 시대 조류에 밀리게 된 그런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갑자기 일본한테 막 되게 당황했던 거는 그때는 그거였습니다. 일본 한나라한테만 이게 당황했던 게 아니고 그때 보면 일본만 온 게 아니고 뭐 프랑스, 미국, 일본 다 같이 다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프랑스가 제일 먼저 왔었죠. 그전에 뭐 저기 1866년도 이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1871년도 신양요 때 이제 미국이 또 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876년도에 이 강화도 사건해 가지고 일본에 왔었고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이제 거의 이 그러니까 군사력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서양 열강들이 막 다 대거 몰려오는 그 상황이라 가지고 조선이 약간 좀 이제 그 새로운 상황에 대처를 못한 거 또 이 외교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약간은 또 그 흥선 대원군 정권이 강해 보였지만 또 이제 그 사실은 그 본인이 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정통성의 하자가 있었고 그래서 좀 이게 그 당시 이 서양이 몰려오는 이런 거대한 흐름을 조선 정권이 그 읽지 못했고 또 그때 마침 정권도 약간 좀 그 정통성의 하자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그래서 근데 가장 큰 거는 그거였습니다. 16세기 이후로 세계 바닷길이 열리고 막 해양이 막 개척되는 그 상황에서 조선과 청나라가 이제 그 대세를 따르지 못하고 이제 그 바다를 막는 그 해금 정책 이걸 편 게 이제 가장 큰 기본적인 요인이었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예, 19세기 말 제국지 열강 에서 역전당했을 때 그 상황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질문 또 있으시면 앞에 나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고모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치죠. 예. 우리 고모님은 강한동문학교 그 교회에 은퇴하시고 이제
그 역사를 기억하는 모임 거기서 거의 좌장격을 맡고 계십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 이 포럼이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에요. 제가 모르는 거 그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는데 재미 붙였습니다. 오늘도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 특히 아주 근대사 중요한 그 일제 침략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참 이건 내가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봤는데 일본이 그렇게 강한 거는 군사력으로 강한 거는 솔직히 영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1800년대 일본에서는 이미 구축함이 생겼어요. 코타카급이라는 구축함은 뭐냐면 어뢰를 쏠 수 있는 거. 이미 영국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 그냥 어느 책에서 배웠는데 그래서 2차 대전 때 엄청난 항공모함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의 해군력이다. 우리나라나 또는 청나라, 명나라에게는 해군에 대해서 아까 잠시 언급하셨던데 해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뭐 중국은 그런 큰 항구가 없었으니까 더 그랬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마 전쟁에 러시아나 청나라도 그렇게 아마 무력 힘도 못 쓰고 그렇게 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 정말 무서운 나라인데 또 제2 침략기를 요즘 맞아서 속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명치 유신, 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죠? 그냥 우리는 한자 우리 음대로 명치 유신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일본말로 불러줘요? 명치 유신입니다.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명치 유신. 유신하니까 생각나는 게 박정희가 1972년도 10월 달에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했죠. 그 유신헌법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처음부터 이 나라의 독재, 영구 독재를 꿈꿨어요. 그래서 65년도인가 63년도에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63년도인가 그때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박정희가. 민족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거는 서구 사회의 민주주의고 한국의 이 분단 국가에서는 한국의 특별한 이 민족의 분단 요거를 염두에 둔 민주주의다. 그래서 그때 학자들이 말이 많았는데 워낙 탄압을 해가지고 끽소리도 못했어요. 그래서 64년도에 한일회담 반대, 비준 반대 데모를 했는데 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고등학생부터 전부 데모대에 나왔어요. 한일회담 결사 반대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나온 말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라는 걸 말은 들었어요. 그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박정희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 그 브레인들이 아마 만들어준 말이겠죠. 거기서부터 파생된 게 유신헌법입니다. 그 유신헌법이 영구 집권을 종신 집권을 염두에 두었던 헌법이죠. 그래서 유신하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유신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말이 많았고요. 교수들이 말이 많았어요. 왜 일본 유신을 갖다가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했더니 박정희는 아주 극구 부인하고
근데 유신이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제일 똑똑한 우리 정진 씨 뭐예요? 그게 아니고 리노베이션이에요. 유신이 리노베이션이라고. 그러면 개혁헌법이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근데 박정희가 그걸 갖다가 유신헌법이라고 만든 거예요. 철저하게 친일서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생각들이 그거잖아요. 그때 막 서울대 그 교수를 이름은 다 잊어먹었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유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막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는 뭐예요? 그때 박정희 1인 통치는 지금 윤석열 무섭다고 그러는데 박정희 때는요. 아유 정말 무서웠어요. 실제로 죽이잖아요. 죽여요. 고문이 심했는데 제가 제 책상에 그 재판소를 자꾸만 제가 이제 그걸 기록해가지고 판사실로 옮기는 거 그 역할을 하는데 고문 당하는 그거 사진 이런 거 보면 물고문 불고문 할 거 없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중앙정부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그거 하는 일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까 명치유신 그 단어를 보고 갑자기 유신헌법이 생각나고 이거 제2의 친일 전쟁이자 진짜 친일 사관을 가진 사람들하고 이게 일제 청산연구회가 어쨌든 배우고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각이 났다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이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나오셔서. 네, 안녕하세요. 합평교회 집사 김대영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전 제목을 보고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하고 있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들 보면은 조선 말이나 지금 뭐 너무 상황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말로는 뭐 평화를 지킨다고 하면서 하는 어떤 군사훈련들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 그 위정자들이 잘못된 좀 오판과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큰 고통 속으로 몰아갔는지에 대해서도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그때는 뭐 왕은 백성들이 뽑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뽑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을 때 어떤 끔찍한 사태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 강의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 13차 원래 포럼을 이것으로 마치도록